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박가영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된 소식과 동해안 산불 피해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투나잇, 뉴스15, 뉴스워치를 중심으로 김홍태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울진과 강릉의 산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값은 약간의 하락과 함께 관망세가 강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의심되지만 일부 젊은 층 중심으로 굳이 검사를 안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0시 뉴스투나잇에서는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어서 주민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강릉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5개 산불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며 강풍을 타고 인근 동해시까지 남하해 주변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전했습니다. 기자는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어서 한때 하늘 원전 앞까지 불길이 번졌다며 강한 바람과 연기로 눈이 따끔거린다면서 울진군 북면 부그리 아파트 단지가 있는 바로 뒤쪽 산까지 불이 번진 상황이고 강한 바람에 불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불은 지난 4일 11시 17분경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도로변 인근에서 시작되어 이후 능선을 타고 북동쪽으로 한때 최대 풍속 초속 25m의 강풍을 타고 확산했다고 합니다. 울진군은 산불 현장 인근 마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두천리를 비롯한 16개 마을 2,500여 가구 주민 4,600여 명이 산불 현장과 떨어진 마을회관,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당시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지만 울진군 지역에서만 주택 50여 채와 창고 3동, 비닐하우스 1동이 불에 탔고 산림당국은 울진에서만 당시까지 3,240헥타르, 축구장 크기 4,600배가 넘는 산림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발생한 산불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날 불은 칠봉 국도를 넘어 하늘 원자력 발전소 방향으로 번지면서 한때 원전 방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원전 구역 안에 불씨가 넘어와 헬기와 소방차 등을 동원해 진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원전 가까이까지 번진 산불은 소방과 자체 방어 인력, 특수 진화대 활동으로 방어는 성공한 상태이지만 원전 주변에 위치한 변전소는 약간의 열 피해를 받았는데요. 당시 복구돼 피해는 더 없는 걸로 파악됐으며 원전 측은 송전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원전의 출력을 50%까지 낮췄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1,300여 명의 특수 진화대원이 야간 진화 작업에 돌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지만 산불 기세가 워낙 강해 주불 진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3시 뉴스에서는 전날 밤사이 강릉에서 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5개 산불의 확산세가 강해 강풍을 타고 인근 동해시까지 남하했고 엄청난 양의 연기를 내뿜어 주변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기자는 동해시 부곡동의 한 19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으며 기자 뒤로 온통 연기로 덮인 동해시 모습이 보였는데요. 5일 새벽 1시 20분쯤 발생한 강릉 5개 산불이 바닷가 반대쪽인 서쪽으로 넘어가다 강풍을 타고 동해시까지 넘어왔다고 전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한 산불은 삽시간에 이곳저곳을 태운다면서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다 보니 엄청난 양의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 건물, 기반 시설들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연기가 너무 심해 파악조차 안 되고 있고 망상동 등 일부 지역에 대피 권고 문자가 발송되면서 도심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까지 몸을 피하고 있으며 일부 아파트는 가스를 차단했다는 알림까지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연기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당국은 5일 오전 8시부터 동해 고속도로 옹계 나들목부터 동해 나들목까지 14.9km의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강릉과 동해를 연결하는 KTX와 뭉화열차의 운행을 중단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동해시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한데 울진과 삼척 산불로 헬기 추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위 보도대로 지난 4일과 5일 동해안 울진과 강릉에서 큰 불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울진의 산불은 10년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동해안 산불은 2017년 강릉과 삼척 상주에 이르는 산불과 2019년 양양,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서 4차례의 산불이 있기도 했습니다. 거의 동시 발생한 울진과 강릉의 산불에서 울진에 소방 헬기가 전부 투입되는 바람에 강릉에는 초기에 헬기가 투입되지도 못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울진의 산불은 보도대로 원전 가까이까지 번졌고 자체 인력과 특수 진화대 활동으로 당시 방어는 성공한 상태라고 하지만 산불이 굉장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보도 중 강릉 산불의 취재기자는 동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고 기자 뒤로 온통 연기로 덮인 동해시 모습이 보였는데요.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특히나 기자의 모습과 배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현장에서 강풍 때문에 지나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속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보도되어야 했고 일반인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특정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밤 9시부터 울진 산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같은 날 밤 10시에 강원과 경북의 재난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대피명령을 내리고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큰 피해가 하루빨리 수습되길 바랍니다. 지난 4일 저녁 6시 뉴스워치에서는 2월달 소비자 물가가 더 크게 뛰면서 5개월째 3%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외식 물가도 급등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앞으로 물가 압력이 더 커질 일만 남아있어 물가 상승률 4%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한 해 전보다 3.7% 올랐으며 둔화하던 상승폭이 다시 커진 데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거라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은 역시 기름값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급 부족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겹쳐 국제 유가가 치솟자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급등한 거라면서 휘발유가 16.5% 올랐고 경유와 자동차용 LPG, 등유값도 최대 30%대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외식 물가도 6.2% 올라 2008년 12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경기 회복세에 수요가 늘고 재료비가 오른 탓이라는데요. 다행히 출하량 증가로 농축산물 가격 상승률은 전체 상승률의 절반 이하인 1.6%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가 약 60% 내리는 등 채소값이 안정된 반면 돼지고기와 수입 쇠고기 과일값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2011년 12월 이후 가장 큰 3.2%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의 물가 전망도 밝지 않다고 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자 정부는 다음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하고 인하폭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 뉴스워치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다면서 당시 한 주간에 서울 아파트값은 낙폭이 좀 더 커졌다는데요. 하지만 대선 공약에 기반한 상승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당시 한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3%였고 25개구 중 서초구만 하락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세 하락이라기보다는 매도 매수 모두 관망하며 거래가 끊긴 탓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앞서서 규제 완화를 내걸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선 이미 신통기획 재건축 등 오세훈표 도시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송파 잠실주공 5단지 정비계획이 추진 7년여 만에 통과되는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권에선 교통호재가 꺼진 매수 심리를 되살렸는데요. GTX-C 노선 추가 계획이 발표된 안산 상록구 집값이 한 주 만에 0.16% 뛰었는데요. 하락세 같지만 대선 뒤 호재지를 중심으로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한 공급대책 이행과 개발 사업의 적정한 분산이 없으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속 3%대를 기록했는데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물가를 끌어올린 주 요인은 역시 기름값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 정부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5년 만에 장관급 물가회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7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초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은 가계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 철도, 도로 등 중앙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동결하기로 했었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지자체 재원 지원을 통해 최대한 억제를 유도한다고 했었습니다.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보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짚었다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더 오를 예상인데요. 원유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7번째인 우리나라에서 다른 공산품의 가격까지 오르는 도미노 현상이 걱정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이지만 대선 후보들이 규제 완화를 내걸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구에서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몇 억씩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가 대책에서 아파트 전세 가격 안정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0시 뉴스투나잇에서는 요즘 코로나19가 의심되지만 취업 준비생들을 포함해 혼자 사는 젊은 층 사이에서는 굳이 검사를 안 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면서 빨리 낫는 데다가 일상에 재앙만 생긴다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이직을 준비 중인데 자가진단 키트에서 코로나19 양성이 나왔다며 PCR 검사를 해야 할지를 묻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크게 아프지 않다면 굳이 PCR 검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댓글들이 달렸다고 전하면서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친구의 회사 동료가 양성이 나왔는데도 친구가 검사 자체를 안 받고 있다면서 괜찮은 건지를 묻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대기 끝에 PCR 검사를 받더라도 심각한 증상이 없다면 결국 일주일간 격리만 될 뿐 달라지는 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 등과 더불어 오미크론은 감기처럼 며칠만 지나면 낫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숨은 확진자들의 활동으로 인해 전파가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고위험군들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 실제 확진자 수는 발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데요. PCR 검사도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만 제공되고 나머지는 자비로 해야 되다 보니 확진자들이 부담을 느껴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를 계속 전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개편되었고 선별 진료소에서는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 후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도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 없이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멘트가 있었으나 실제 근무지나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자가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약 15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PCR 제공 체계나 신속 항원 검사 체계 변경 논의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김예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5일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에서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세계 각국이 현금을 대신할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나라가 중국이라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디지털 위안화 서비스도 선보였다고 합니다. 국제 결제 수단인 미국 달러화에 맞서 위안화를 세계 기축 통화로 키우겠다는 것인데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시장을 키우기 위해 민간 중심의 암호화폐 거래는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화폐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데요. 2020년 초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구축해 지난해 초 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기존 법정 화폐의 가치를 연동시킨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심한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유럽중앙은행도 지난해 7월부터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는데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한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은 재정 안전성과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IMF의 지적에도 국고를 털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관련 범죄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는데요. QR코드를 활용해 투자를 유인하거나 영업 손실 발생을 숨기고 허위 광고를 하고 매일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는데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젊은 층에게 이렇다 할 대체 투자 수단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 혹시 사기가 아닌지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금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할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은행 업무가 마비되자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늘리고 있다는데요.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을 우회해 빠르게 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가상화폐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국제사회가 대대적으로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는 거래를 막는 금융제재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이런 시스템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은행에 비해 비교적 약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상화폐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데요. 러시아 부호들도 가상화폐를 모으고 있어 시장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 측의 비트코인 사용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우크라이나도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러시아 이용자의 거래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가상화폐가 부각되고 있다는데요. 이와 별도로 이미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점점 인식되어 가상화폐 경제로 돈이 더 몰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일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위험자산이라는 인식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과 달러처럼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으로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는데요. 그동안 가상화폐 자체를 금융투자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에 착수했고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도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1년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의 가치가 점차 낮아지는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한 가운데 제도화 문턱에 서 있는 가상화폐가 향후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 뉴스 프리즘에서도 다뤘지만 김예은 학생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네, 가상화폐가 미래 자산으로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을지 그 누구도 정확한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관련법과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면 충분히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김예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는 3월 초부터 중순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18만 명대에서 35만 명대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계속 완화된 가운데 선거, 개학 등이 겹치면서 유행 규모가 언제 감소세로 돌아설지 전망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오미크론 대유행 여파와 방역 조치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 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추이 등을 정리해보고 네.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의 대책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 매주 화요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2월에는 매주 더블링을 기록을 했고 지금은 20만 명을 넘어서 35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높은 데다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선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는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일일 사망자가 200명을 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유행이 정점에 달한 후에는 일일 사망자가 지금보다는 두세 배 더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사망자는 주로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3주차부터는 확진자가 폭증한 여파로 청장년층에서도 매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 1, 2주 후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중하순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가장 많은 시점은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 12월 델타 변이 유행 시기에 겪었던 이 병상 대란 문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중증 환자가 2,000명 정도 나와도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의료계에서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더라도 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중에 이 최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예상되는 만큼 병상 가동률 역시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방역 패스 중단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조치가 연이어 이 완화된 데다가 20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지금 같은 상태로 방역을 허술하게 거의 포기하고 있으면 다른 위급 환자나 중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고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에는 다른 질환으로 입원을 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이 많다면서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팍스로비드나 치료제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워낙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새학기를 맞이한 학교도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네. 교육부의 지침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떤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 등교 중지 학생 출결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등교 중지된 학생은 출석 인정 처리가 되는데요. 등교 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의 원격 수업에 참여를 하면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간 기말고사 등 이 평가 기간에는 의료기관에 검사 결과서나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결석 처리에 따른 인정점을 부여받습니다.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13일까지는 기존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서 동거인이 확진이 되면 백신을 접종한 학생의 경우 등교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됐었는데요. 다만 14일 이후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은 동거인 검사일 기준으로 3일 내에 PCR 검사와 6,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등교 중단이 권고됩니다. 교육부는 등교 전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를 하고 또 등교 전 학생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학교와 공유하는 자가진단 앱에서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중심의 맞춤형 방역 및 학사 운영을 통해서 가급적 많은 인원이 등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불안감은 가중이 되면서 방역 책임을 일선 학교와 학부모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적용되는 일괄 지침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시사 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교를 우선시한 기존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서 지난 11일까지 새학기 적응 주간을 두고 수도권 지역 학교가 일괄 원격 수업에 나설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뒀었습니다. 감염 확산 속에서 이미 교육부가 정한 등교 수업 축소 가능 지표를 넘어서는 학교가 속출하는 등 정상 등고를 마냥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부가 교육 결손 누적을 막기 위해 정상 교육 활동으로의 학교 일상 회복을 계속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전국 단위의 이 원격 수업이나 시도 일괄 원격 수업을 먼저 추진하고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고심이 깊어질수록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현장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있어야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현재 정부의 방역 완화 기조를 두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지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정책 완화를 두고 경구용 치료제 처방 범위를 넓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만 명대 이상 발생을 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오히려 방역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데요. 동아사이언스에 따르면 의료계에서는 신규 확진이 늘어나는 만큼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체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현재 의료 체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과 함께 새로운 이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출현을 했다면서 아직 환자 발생 규모가 정점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성급하게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환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 정점이 지난 후 방역 완화 시점을 정해야 한다며 방역 완화를 멈추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광주 매일신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19 대확산은 전체 인구의 20%가 감염되는 시점에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방역 당국은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감염 인원이 전체 인구 대비 20%까지 늘어야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인구수로는 1,000만 명 가량입니다. 실제로 해외 여러 국가들은 국민 감염률이 20%대일 때 유행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오미크론 유행이 먼저 시작된 영국은 오미크론 우세화 시점부터 정점까지 약 3주 걸렸고요. 미국은 5주 정도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정점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2차 접종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데다가 확진자 규모도 예측보다 빨리 많아지는 경우에서입니다. 이것은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 감염으로 면역력을 갖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확산세가 매서운 만큼 덩달아 커지는 위중증, 사망자 규모를 유행이 꺾이기 전까지 최대한 억눌러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오미크론이 치명률 자체는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아직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기까지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정리해 주시죠. 네, 실제로 정부가 이 코로나19 감염 폭증세가 이어진 지난 7일 우리는 오미크론의 파고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낙관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 규모가
정부의 예측을 뛰어넘고 또 정점에 머무는 기간도 예상보다 길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의 섣부르니 방역 조치 완화로 확진자 정점 규모가 당초 예측치인 35만 명을 넘어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만큼 낙관적인 전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상황에 대한 낙관, 비관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전달을 통해서 개인 위생의 만전을 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 제작과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옴부dsman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